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유소연입니다. 지금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방목객 관리, 환자 이송, 환경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 가족, 방문객, 간병인 관리입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아니면 가족 이런 분이 요양병원에 방문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면회 제한을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구는 당연히 정확하게 착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계속 보호구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보호구는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격리실 출입 시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호구를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객으로 제가 병원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 종사자가 방문객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 손위생 이런 교육입니다.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에서 가장 힘든 게 아마 마스크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마스크를 하루 종일 사용하다 보면 N95 마스크든 덴탈 마스크든 뭐 이런 모든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앞면에 손을 만지게 되는데요. 코와 입 쪽에 마스크 겉면에 손을 만지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가장 우려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구 사용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면회 제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상기도 감염,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방문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양병원에 오시거나 요즘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셔도 모든 방문객은 방문 일지를 쓰거나 아니면 보호자 출입 중에 이제 방문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왔을 때 이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위생에 대한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또는 호흡기 예절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기침할 때 이렇게 소매로 가리는 거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 아니면 기침할 때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호흡기 예절을 잘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입구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그런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호흡 예절 안내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거나 아니 티슈 없으면 소매 대신 옷은 좀 자주 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급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 닦는 거 금방 설명을 계속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손에 뭐가 묻었으면 물과 비누로 만약에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손에 안 묻었다 그러면 알코올 젤로 지금 요즘에 알코올 젤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70% 알코올을 사려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썼었는데 요즘엔 마스크고 알코올 젤이고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 주식을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다른 환자와 1 내지 2m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니까 2m 간격 거리를 두고 걷는다든지 밥 먹을 때 마주보지 않고 서로 앞에만 보고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예절까지 막 나왔더라고요. 요즘에는 친한 친구들하고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기 장소에는 손위생에 관련된 물품을 제공하고 손위생 방법을 안내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가족의 격리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위생과 같은 전파 예방법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고 특히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간병인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아주 쉬운 말로 개인 보호구 착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냥 말로 교육하시면 잘 모르세요. 시범 보여주시고 잘 하시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 공기주의 그러면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거죠. 또는 간병인들은 개인 보호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공기주의면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N95 마스크입니다. 근데 N95 마스크를 굉장히 구할 수 없으니 KF94 마스크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N95 마스크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고요. N95 마스크 쓰면 얼굴에 자국도 남을 뿐만 아니라 숨이 차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버릴 때 또 주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시고요. 간병인 관리. 근데 저희 간병인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없으시죠? 중국 거의 다 중국입니다. 그런데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제 요즘에는 중국 방문만 확인해야 될 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 방문도 확인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핫한 병원들, 문제가 되는 병원들 이런 걸 방문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 하루에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확인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선별진료소로 1339 전화하고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이송입니다.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 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원 내에서 이제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의심 환자죠. 확진 환자는 아닙니다. 이제 보통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의심 환자를 이송하게 되겠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이송할 때 원칙은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말이나 접촉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비말은 마스크를 쓰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운이나 장갑을 보통 착용하게 됩니다. 어저께 대남병원에 환자 이송하는 장면이 TV에 나왔는데 여기 가운하고 글러브 끼고 마스크 씌워서 한 명씩 차에 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송을 하면 되고요. 이동 동선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통 4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제가 가보니까 8인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환자들이 이송하는 라인에 이송 통로에 환자들이 또는 보호자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보호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확진이나 의심 환자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마스크, N95 마스크 착용하시면 되고 가운, 장갑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송하기 전에 복도 통제를 전부 하시고 이동하는 부서에다 어디로 갑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주의를 해서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어저께 저희 어머니께서 폐렴으로 요양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마스크 정확하게 착용시키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들이 환자도 발열 증상이 있는데 환자 마스크 씌우니까 환자가 더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옮겼는데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119를 보통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관할 보건소, 보통 보건소 구급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의심 환자를 관리하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합의해서 같이 이송을 하면 되고 또 이 병원에서만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송할 병원에 음악 격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 가능한 건지 기타 등등을 확인해 보시고 도착 시간하고 출발 시간 상대 병원에 병실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구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회용 기구나 물품을 사용하게 되고 산소 마스크, 나잘 풀롱, 석션 팁은 원칙적으로 일회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사용 기구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척입니다. 세척에서는 먼저 이제 사용한 기구를 수거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락앤락 통 같은 이렇게 밀폐된 통에 기구를 넣어서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척하는 공간은
청결구역과 구분되는 오염된 구역에서 세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잘 세척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단, 이제 그 세척하는 직원들은 이런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이 눈이나 비말 아니면 입 이런 데다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N95 마스크, 방수 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또는 모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하신 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재사용 기구의 처리 방법에서는 이제 소독을 하면 이제 되는 것이 있고, 물품이 멸균을 해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구는 소독을 하냐, 어떤 기구는 멸균을 하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 기구 위험도에 따라 비위험 기구, 예를 들면 비위험 기구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에 비위험 기구라고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만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비위험 기구, 이제 여기 이런 환경, 테이블, 환자의 사이드 테이블, 환자 문고리, 이런 병실 문,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수준 소독, 이렇게 보통 하고요. 준위험 기구는 우리의 점막에, 우리 몸의 점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거는 내시경 같은 거 있죠. 대표적인 내시경. 내시경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 소독 또는 멸균을 합니다. 또 고위험 기구는 어떤 기구냐 하면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주사, IV 카테터라든지 수액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멸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제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요.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소독제 희석이라든지 적용 시간, 소독제 유효 기간, 유효 농도 이런 측정 같은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락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락스 같은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상품명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차염소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대표적 락스인데요. 이 락스들은 희석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로는 락스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인증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락스는 희석한 시간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적는다. 24시간까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청소 및 환경관리인데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약간 낮고, 그 다음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런 청소나 이런 확진 환자 구역이라든지 환자들이 지나간 구역을 청소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이나 간호부서에서 감염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 개인 보호구가 굉장히 착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개인 보호구 착용하는 거를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시고 한번 시범을 보이시고 착용을 해보도록 하신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잘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D레벨 보호복을 입었다. 예를 들면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실을 청소해서 이 병원에서는 D레벨을 입고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정하셨다면, 특히나 벗을 때 D레벨 보호복을 벗을 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니까 옆에서 한 명이 지켜보면서 벗도록 하셔야 됩니다. 청소나 소독 시 개인 보호구는 N95 마스크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또는 그리고 전신 보호복 또는 앞치마.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 보면 전신 소매를 덮는 앞치마도 가능한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전신보호복을 원하십니다. 자기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전신보호복을 입고 벗을 때 오염이 많이 되니까 더더욱 특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또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또는 신발 덮개 또는 고무 장화, 이중 장갑 이중으로 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전신 장갑 할 때 보통 여기 장갑이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소매 위로 덮어서 이렇게 장갑을 씌워야 되는데 이 고무줄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가 있는 보호복은 상관없지만 고리가 없는 보호복은 가위로 중간에
약간 잘라서 엄지손가락을 보호복의 끝에 끼우도록 이런 훈련을 잘 시켜주셔야 하고요. 청소 방법은 환경 표면에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닦는다. 이제 그 세척 먼저 잘 해야 된다 이런 거고, 특히 소독 방법은 청소 용액이나 소독제를 일회용 걸레를 사용해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마대 이런 거는 굉장히 닦기 소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소독제를 일회용 걸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텔레비전에 보시면 소독제를 막 분사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분사를 하는 경우는 소독제가 에어로졸화 돼가지고 청소하나 소독하시는 분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소독제를 일회용 걸레에 묻혀서 표면을 철저히 닦는 것이 더 권장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 도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회용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레,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일회용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만약에 할 수 없이 재사용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적절한 소독제,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적절한 소독제에 담그고, 그건 제조사가 몇 분 담거라 이런 기준이 있죠. 담궜다가 소독한 후 건조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독제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병원에서 소독제를 뭘 선택하냐면 좋으냐, 보건소 너무 어려워하고요. 요양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요양병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게다가 용어들이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빨간색 써 있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차염소산 나트륨,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락스, 대표적인 게 락스인데요. 게다가 또 1000ppm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이제 숫자 약하잖아요. 1000ppm 권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고, 이제 70% 알코올 이렇게 나옵니다. 국소 표면의 경우.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 해서 가로에 이렇게 나옵니다. 페놀 화합물, 사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수소수, 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메르스 때 청소나 이런 방역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것들은 차염소산 나트륨 1000ppm입니다. 70% 알코올로 넓은 표면을, 여기 국소 표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넓은 표면을 70% 알코올로 하면 이제 발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사급 암모늄 화합물, 이거 많이 쓰시는데요. 평소시에는 괜찮은데 가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으니까 제가 권장하는 거는 차염소산 나트륨, 이제 락스제젠, 락스나 바이오스팟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고요. 만약에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는 병원이라면 H2O2 베이퍼, 과산화수소수 증기 훈중 소독입니다. 이거는 거의 멸균에 가깝게 공간 소독을 하는 건데요.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병원은 요거를 사용한다든지, 우리는 확진 환자 병동은 우리 동감 무관하게 하겠다 이런 병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였는데, 이 차염소산 나트륨은 섞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가정에서 파는 락스는 5%, 근데 이제 설명서를 보면 4%라고 나옵니다. 근데 4%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공급되는 게 5%입니다. 그러면 5%는 5만 ppm입니다. 5만 ppm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0ppm으로 만들려면 1대 50으로 희석을 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1리터, 우리 크린조 병 있죠? 1리터에다가 락스 20cc 이렇게 섞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락스를 희석한 거는 차용 기간이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이거 희석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9시 전까 8시 59분까지 9시까지 이걸 사용하고 남은 거는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락스를 그냥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접촉할 때 10분 이상 접촉되게. 그런데 이거 10분을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락스를 걸레에다 묻혀서 이렇게 닦으면 표면에 축축합니다. 그게 10분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구가 코로나19에 노출된 것 같은 기구가 있는데 부식이 되지 않는다, 담궈도 된다 그러면 이제 물품 침적이라는 것은 담그는 거죠. 그 용액에다 30분 이상 침적하면 특별히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소독 시점을 언제 하느냐? 자주 닦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이 되고 나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일 아주 자주 닦는다.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여기 3개는 꼭 닦아라. 이런 거죠.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은 표면을 즉시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계속 있으면 그럼 태어날 때까지 안 닦냐? 그런 게 아니죠. 주변 환경을 매일 닦고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닦는다. 이런 거 환자들 이제 버튼 같은 거, 그다음에 사이드 레일, 식판, 아니면 상두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주 잘 잡는 곳, 화장실 문고리 이런 것들은 아주 더 자주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환자 퇴실 후 닦는 거. 환자 퇴실 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퇴실하고는 그 사람이 있던 그 병실은 그 사람 계속 쓸 거니까 약간 오염돼도 내균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퇴실하고 다른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ppm 락스를 만드셔가지고 아주 꼼꼼히 닦는다. 청소의 기본 원칙은 꼼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원칙대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방법 위에서 아래로 깨끗한 곳에 더러운 방향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일반 병실이 있고 격리실이 있으면 일반 병실 먼저, 격리실을 나중에 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회용 걸레를 이제 보통 청소할 때 이렇게 막 닦으세요. 이렇게 막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고 걸레를 접어요. 내면으로 접어서 위에서 아래로 다시 반대쪽 이렇게 다음 반대쪽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닦아서 오염된 걸레를 다른 부위에 또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퇴실 후 병실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염된 구역을 준비할 때, 아니면 환자가 지나갔다든지 이런 걸 준비할 때는요, 이제 인력이나 물품, 소독 목록 이런 거 소독 계획을 세워요. 점검표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청소하고 소독한 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큰 병원 같은 데는요, ATP 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이 얼마나 오염도가 감소됐나 이렇게 숫자로 딱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 담당자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청소 여사님들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실 때가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막 닦다가 땀을 닦으시 이렇게. 그러면 손도 안 닦고요. 그렇죠? 그 고무장갑 채로. 그럼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염관리실에서 한 명이 청소 용역 담당을 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용역들이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다 눈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육 정도는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직물이나 직물 재질 같은 것은 이제 침구류, 커버나 뭐 커튼, 천 가구 같은 것들은요, 이제
교환하거나 세탁을 자주 해야 되는데 가구 같은 거, 특히 가구 같은 거, 패브릭 재질은 저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재질의 가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커튼이나 침구류 커버, 그런 오염된 거는 즉시 갈고, 뭐 이런 거 있죠. 침구주 같은 거는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오염되면 갈아준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실 후 병실 소독에서 오염 제거할 때는 일회용 와입, 일회용 이거 저 권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밀걸레를 할 때는 소독 멸균하고 그다음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퇴실 후 병실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 표면 소독은 아까 계속 나왔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나요? 1리터에 락스 20cc 섞어서 1000ppm을 만들어서 의료용 환경 소독제를 적신 타올로 철저히 닦는다. 깨끗이 아까 방법대로. 그 다음에 투과성 표면은 교체하거나 소독액에 침적.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투과가 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는데 담그는 건 30분, 표면 닦는 건 그 소독액이 10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요. 이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이 가능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상품명입니다. 여기 캐비사이드, 캐비와이프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성분명으로 써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상품명이니까 여기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캐비사이드는요. 일회용 와이프입니다. 일회용 타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알코올 제제인데요. 일회용 타올로 이걸 알코올 제제는 10분 동안은 이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같은 환자에서 사용할 때는 와이프스 같은 거 써도 되고 퇴원해서 다른 환자 받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염소다 나트륨을 권장합니다. 이거 청소 및 환경관리에서 퇴실 후 병실 소독입니다.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의심 환자가 퇴원했는데 그러면 다음 환자는 언제 받으면 돼요? 이런 거예요. 이제 확진 환자가 퇴원했는데 다음 환자 언제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병원은 공조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보통 시간당 6회 이상의 환기를 갖고 있고요. 만약 격리실 같은 경우는 보통 새로 지으면 12회 정도의 환기 횟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공기가 그 방이 전체 도는 시간.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우리 방은 격리실에서 12회 공기 교환이 있으면 99%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시간은 35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방은 격리가 아니에요. 격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보통 4 내지 6회 된다. 보통 6회라고 쳤을 때는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환기를 공기 순환 횟수를 감안하면 69분. 그 다음에 4회라면 104분 이렇게 되죠. 이게 가장 많이 4회에서 12회가 보통 병원에서 많이 공기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긴 1시간은 넘고 2시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독이 끝나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서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을 잘 닦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퇴실 후 병실 소독을 잘 했는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새로운 환자 받아라. 우리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 안전, 직원 안전, 우리도 안전하게 청소, 종결 소독을 안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탁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청결한 세탁물은 이제 별도의 공간에 이제 문 닫힌 데다 다 보관하는 것은 인증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청소 세탁물 취급하는 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감염관리실에서 직접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는 오염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구, 다 비슷하죠? N95 마스크 이상의,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가운, 장갑, 덧신 이런 걸 착용해서 이제
착용을 하고 보호구 제거하고 나서도 반드시 손 닦는 거. 이건 손이상에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정은 세탁물 관련 지침이나 폐기물 관련 지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하고 운반할 때 저희 인증에 맨날 아시죠? 이제 세탁물 수거 자루를 꽁꽁 묶어서 안에 있는 세탁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탁물을 할 때 뭐 이렇게 막 안에 거를 막 파헤친다든지 아니면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날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물은 이제 세탁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데요. 70도 이상이면 대부분의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의 경우, 저온으로 나는 계속 세탁합니다. 이럴 때는 소독제로 한번 담그고 다시 세탁을 과정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탁물을 외주로 나가죠. 그럼 이 온도 이상이 되는 이런 터널식으로 된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온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통 오염 세탁물의 경우는 소독제를 담그고 그 터널식 세탁기에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 폐기물입니다. 지금 아마 폐기물 상자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오염 격리의료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가고 있죠. 환자들 때문에. 그래서 격리의료 폐기물, 만약에 코로나19 환자면 격리의료 폐기물에 통에 이제 넣어야 되고요. 발생 장소에서 즉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늘이나 칼날, 이게 날카로운 기구들은 이제 저희 알죠? 뚫리지 않는 거. 이렇게 수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야지 즉시 폐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 용기에다 수집하고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격리의료 폐기물 이렇게 빨간색 마크가 있는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다가 이런 내피를 넣어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또 다시 내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피 비닐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제 석션 카테터 석션 통에 있는 석션 물이나 아니면 피그테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해 아니면 소변 이런 거를 버릴 때 여기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을 버릴 때는 하수 배출 규정에 따라 하수 설비에 폐기해야 됩니다. 이제 폐기할 때 보면 소변 같은 거 버릴 때도 튈 수 있죠. 이렇게 튀거나 그런 수가 있는데 가급적 안 튀도록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고 하면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제 의료 폐기물을 어떤 단계로 처리하는지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전용 용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격리의료 폐기물 빨간색 있는 거에다가 내피비늘 안에다 넣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을 담았어요. 그러면 격리의료 폐기물은 내부 소독하고 이 안쪽 소독하고 외부 소독, 겉에도 닦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용 운반 장비로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운반 장비에 이제 카트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카트로 보내고 지정된 장소에다 보관하고 폐기물 업체에다 인계를 하면 되겠죠. 이제 최근에 바뀐 법이 내부 소독, 외부 소독, 이게 최근에 바뀐 법입니다. 이 마지막 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점검표인데요. 오늘 모두 배운 것들 있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됩니다. 기간 자체 점검용인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 감염관리 프로그램, 환자 분류 시스템 또는 이제 격리 같은 표준주의, 비말주의 준수, 그 다음에 에어로졸 발생하는 시술, 예를 들면 석션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인투베이션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공기주의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이송 체계, 격리시설이 있는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방문객에 대한 방문 통제나 개인 보호구를 적절히 했는지, 또 의료진은 N95 마스크나 방호복 이런 것들 적절히 착용하고 지침이 있는지,
또 소독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폐기물 지침, 이런 거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11번이 중요한데요. 감염관리팀이 직원들이 노출됐을 때 추적 관리와 업무 복귀를 판단하는 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의료진들이 노출돼서 감염되는 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열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열이 났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업무 복귀했을 때 업무 복귀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이런 것들이 감염관리팀에서 아주 굉장히 주의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한 종사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에 노출된 환자 관리 전략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프로세스, 관리 전략, 그 다음에 추적 검사, 업무 복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참고 문헌들인데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6판 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용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 실무 안내, 최근에 나온 거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소독에 대한 걸 보려면 환자 이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이 5개를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관에서는 이럽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만 보게 만들지? 이렇게 많이 보게 하냐. 이제 하나만 만약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에다가 이런 걸 다 넣으면 아마 텍스트가 책처럼 두꺼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를 셀렉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